오승환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승환 교수님께서는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및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주로 연구하셨으며 법제도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의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연구그룹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신속 허가 제도의 적용과 현행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오승환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발표를 드릴 부분은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어떤 신속 허가 제도의 적용의 문제점 혹은 개선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법학자고 또 이런 약학 분야의 전문적인 제가 지식이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가서 원래대로 시간을 25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이제 이 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거는 좀 부풀리고 모르는 거는 감추는 게 원칙인데 제가 사실 생경한 이 분야에서 하는 게 사실 조금 저한테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좀 또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현재의 허가 절차 제도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현재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련된 신속 허가 제도가 한국에 있는데 그 문제점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신속 허가 제도를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해서 융복합 의료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작동이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중요성은 말씀드릴 내용이 없을 것이고, 또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신속 허가 제도를 활용을 해서 특히 벤처 투자가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신속한 시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 산업법에 신속 허가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융복합 제품에 적용하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 법률상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정의, 약품과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서로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아닌 것이 의료기기일 것이고 또 의료기기가 아닌 것만이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주작용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기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의료기기 산업법에서 의료기기 산업시험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현재 문제점입니다. 관련 사례, 미국 사례를 몇 개를 보려고 하는데요. 에어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척추 유압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대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RHMP 골 형성을 유도하는 유전자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제품은 의료기기로 주작용 방식이 분리가 됐고 의료기기로 규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보조 성분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사가 면제가 됐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요. 미국 연방법에 보게 되면 연방법상 의료기기에 대해서 적법 허가를 받게 되면 결함이 있더라도 면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고는 아무튼 이 부분에 특히 이제 RHMP가 골을 척추의 뼈를 형성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 척추 신경을 누르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주 법원은 이것은 주작용 방식이 의료기기로 분리가 됐고 따라서 의료기기다. 그래서 연방법에 의해서 책임을 부를 수가 없다라고 판정이 됐었고 2014년에 밀러 케이스 같은 경우는 펜타닐 첨부제인데요.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인데 원래 먹던 것보다 7배 이상이 흡수가 돼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미시간 주법에서는 FDA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면책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 첨부제는 의약품으로 FDA에서 주작용 방식을 분류를 했고 따라서 적법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주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법규제 체계가 일반적인 민법상의 어떤 불법행위나 재정물 책임은 주의 규정이 적용되고 원칙인데 그 주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연방법에 위반됐을 때는 연방 항소법원이 예외적으로 그 주리스딕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주작용 방식으로 이것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다 그래서 스태츄토리 데피니션상 이거를 의약품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제3의 제품이다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주 법원에 파기 환송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권미상 시사점을 보게 되면 주작용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의약품이다, 의료기기다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 실제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식약처 우리 신속허가 같은 경우에도 융복합 의료 제품에도 신속허가가 적용된다라는 어떤 설명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맞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속허가 관련 법제도가 융복합 의료 제품도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문에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속허가 제도를 일반적으로 쭉 적용되게 되면 뭐 미국의 자이더브린 이 관련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할 때 미국 FDA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고 뭐 임상을 2차례 이상씩 해야 뭐 안전성, 유효성을 해서 굉장히 심사 속도가 느렸었는데 엄청난 비판을 받은 거를 그래서 1980년대 초에 FDA가 달려들어서 사실은 제약회사와 같이 임상 이익을 설정을 하고 프라이머리 임상 이익을 설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임상 테스트, 그다음에 방법, 임상 데이터는 뭘 필요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2년 만에 시판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뭐 사전 검토 제도, 맞춤형 심사, 조건 부과 제도, 우선 심사, 뭐 내용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할 텐데요. 우리 한국 법에도 뭐 유사한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의 신속허가 제도가 과연 그러면 융복합 의료제품, 미국 법상 컴비네이션 프로덕트에 적용이 되느냐라고 할 때 의약품이 주작용인 컴비네이션 프로덕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다만 미국의 그 인간 세포 치료제로부터 발효된 재생치료제와 재생치료제는 법 자체에 콤비네이션 프로덕트가 신속허가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시를 하고 있고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미국의 FDA의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 디바이스 레드 콤비네이션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융복합에 대해서는 신속허가 제도를 적용을 한다. 다만 이 콤비네이션 프로덕트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떤 문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밀접한 디스커션을 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현재 첨단재생 바이오법,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인간세포 치료제에서 도입된 재생치료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허가제가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은 규정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융복합 의료제품의 한국 법상 지위를, 법적 지위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 2020년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절차 규정이라고 돼 있고 이것은 미국의 미국 법과 이제 비교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요. 일종의 노티스, 그다음에 한국 법상으로는 우리가 훈령,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내부 조직원들 간에 적용되는 내용이지 대외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 법률적 지위가 사실은 그러니까 법률 또는 명령, 행정명령에,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된 법률과 시행령이라고 하죠. 시행령에 의한 그 지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작용 방식에 의해서 제품 분류를 우리 식약처가 했다더라도 법적 지위는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예를 들자면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에 보게 되면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상 단계별 심사, 미국의 맞춤형 심사하고 유사한 제도인데요. 첨단 의료기기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첨단 의료기기란 융복합 의료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기기법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심사 규정 안에서만 자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의료기기 주도형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처럼 단계별 심사를 거쳐서 심사가 이제 최종 허가가 났다. 근데 문제가 나왔다.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뭐 법조인들은 당연히 이건 뭐 좋은 소송거리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 뭐 적용을 할 겁니다. 제조물 책임법, 불법행위법 적용할 텐데 일단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서는 물건의 결함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 등 확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제 1차적인 문제점은 사실 결함의 입증이에요. 결함의 입증인데 지금까지 예전에 콘택 600 같은 경우에 부작용 발생했을 때 결함의 입증이 사실은 결함 자체가 많이 부인됐었죠. 그렇지만 결함의 종류를 우리가 표시상의 결함, 그다음에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표시상의 결함은 쉽게 인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부분 표시상의 결함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표시상의 결함은 이제 결함이 입증됐다라고 하게 되면 재정책임법에는 마지막에 되면 면책 가능성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면책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제조업자가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다라고 한다면 설사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기준을 준수를 했느냐라고 따지게 되는데 우리 의료기기 허가 심사 규정에는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는 의약품을 배제한 것만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 심사 규정 안에 훈령 안에 용복화 의료제품을 첨단 기기, 의료기기라고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법률과 관점에서는 이것은 적법한 법령에 따른 기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느냐. 일단 용복화 의료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적 지위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품안전처의 제품 분리 절차에 따라 품목 인허가, 신고 절차 등을 완료한 의료제품은 법령상 원래의 그 주작용 방식으로 분류됐던 그 제품, 그러니까 의약품 주작용 방식 혹은 의료기기 주작용 방식이라 그러면 이것을 의약품이나 혹은 의료기기와 똑같은 법률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는 등의 어떤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법률적 규정만 가지면 뭐 다냐라기보다는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신속허가 제도를 내용을 사실 좀 뭐 법률가 관점에서만 충분히 이제 본다면 첫째로는 조금 체계가 안 맞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약사법에 이미 조건부호가 우선심사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생물학적 제재 심사 규정에 또 조건부호가 우선심사 규정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서로 안 맞는 게 약사법에 있는 우선심사 규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약품, 대체 가능한 약품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약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에 보게 되면 사전 검토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양리작용 등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약품은 우선 심사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실상은 법률에서는 조건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대상에 제한도 없는 사전 검토만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의료기기 산업법에 되면 혁신기기를 지정을 하고 혁신기기에 대해서는 우선심사하게 되는데 우선심사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정성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기관 실측직 상담 및 검토,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들의 상담 및 검토 등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심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사전검토에 대한 내용인데 조문상 우선심사를 달고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고 좀 혼동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상의 사전검토 제도 내용이 사실 적절하냐라는 건데 사실상 사전검토 제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전검토가 신속허가 제도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고 일단 신속허가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대질환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아직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약품일 것, 그다음 뭐 이런 것들 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혁신성이 기존보다 굉장히 뛰어날 것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은 사전검토 약사법과 의료교기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토의 대상이 사실은 제한이 없죠.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로는 사전검토 내용이 적절하느냐. 우리는 사실상은 법률 규정상도 자료 작성 기준, 뭐 필요한 자료,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전검토는 뭐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임상 이익이 확인된 약품인데 사실상은 이게 임상 데이터를 측정하기가 적절하냐. 그리고 전통적인 클리니컬 이펙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IMM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다 보면 시판 기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는데 이걸 빨리 당길 수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봐요. 그래서 식약처도 내부에서도 사전 상담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 같은 경우는 법령 경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사전 검토에서 못하는 이거를 보충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실제로 이런 대상을 무제한적으로 열어놓고 사전 검토를 하고 뭐 사전 상담도 하고 하는 식약처의 이 업무의 과다성인데요. 이게 과연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속허가제도를 그래서요, 의료제품에 적용할 필요성이라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특히 적용할 필요성이 당연하다의 그 근거는 미국에서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 제도를 이제 처음에 통합하기 전에 EAP라고 그래서 Expanded Access Program이라는 걸 적용을 할 때 자기들이 일단 이 디바이스, 의료기기에 대해서 우선 심사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우선 심사를 적용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새로운 첨단 기기들은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이나 과학기술사항에 없는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리 먼저 일반 기기보다 우선 심사를 적용을 해봐야 실제 시판은 훨씬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뭔가 단순히 뭐 우선 심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임상이라든지 뭐 임상 대리 변수를 평가 변수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준의 어떤 다른 방법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융복합 의료제품이야말로 정말 첨단 의료제품이기 때문에 현존 기준으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가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신속허가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속허가제도는 사실 그런데요. 상당히 좀 위험한 면이 있죠. 예를 들자면 미국의 현재 브레이크스루 세라피 같은 경우는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데이비스 교수 저기 앉아 계시지만 뭐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굉장히 비판이 많아요. 뭐 그런데 따라서 그거를 이제 신속허가제도 전부 유형별로 이가 있는데 일단 사전 검토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 주도형 융복합 제품은 사전 검토 제도 정도까지 뭐 그다음에 미국의 상황을 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의료기기나 미국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나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신속허가제도의 위험성도 회피하면서 이익은 더 남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료제품,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 사전검토가 융복합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임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임상 데이터를 얻고 이게 안전성, 유효성을 위해서 통과를 할 건지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는 뭐 제가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투자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건 사전 검토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전문 인력의 투입과 노하우를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 제도가 굉장히 잘 되는데 한국은 잘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1992년 PUFDA에 통해 가지고 신청자들의 심사료를 가지고 FDA의 심사관을 뽑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심사료가 미국 같은 경우는 신약 같은 경우는 뭐 46억 원, 한국 같은 경우는 800만 원, 뭐 의료기기가 6억 원, 한국은 뭐 180몇만 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똑같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사전 검토 대상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전혀 제한을 두고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행정 공무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친절합니다. 그런데 행정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검토도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운영을 하고 반면에 혁신 제품에 대한 별도의 트랙이 운영이 돼야 혁신 제품에 대한 신속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뭔가 검증 자원을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시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실시로 하는 방안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식약처가 미국처럼 신청료를 뭐 한 3, 40억씩 받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연봉을 혹은 5억씩 이상씩 주는 전문 상담을 채용해가지고 이건 현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3 인증기관을 통해서 사전검토, 그러니까 식약처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식약처가 선별한 다음에 충분히 임상이익이 입증이 됐고 어느 정도 혁신성이 있고 이걸 사전검토를 통해서 빨리 신속허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람들은 제3 인증기관으로 가서 저기서 사전검토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아무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융복합 의료제품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그 신속허가 제도 관련해서는 상당한 법률적인 어떤 필요가 필요하다. 특히 신속허가 제도를 위해서는 융복합 의료 제품의 어떤 법적 지위와 관련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의약품 주도형 융복합 의료 제품과 의료기기형 융복합 제품을 분리를 해서 각각 필요한 신속허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제3 인증기관을 통해서 사전 검토 제도를 좀 더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